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상당히 조금 껄끄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 뭐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뭡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좀 충돌할 가능성이 조기에 충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저 뒤에 얘기하겠지만 좀 새로운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 선출됐는데 검찰 개혁 추진하겠다 그러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 뒤에서 제가 잠시 더 자세하게 좀 풀긴 하겠습니다만은 강하게 가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대강으로 더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전 정부하고 기조가 다르더라도 업무 보고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다른 기조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너무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좀 결단에 달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난국을 좀 헤쳐나갔어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 있을 때 울산에 가가지고 이를테면 회동도 하고 또 뭐냐면 두 번째 갈등에서는 국회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난국을 돌파했잖아요. 의외로 또 그런 부분에서 유연함이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 최종 결단을 당선인 스스로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난국으로 정말로 보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힌다라고 보면은 청와대가 계속 발목 잡기를 해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두고 그냥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민주당하고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부딪힐 거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 수사지휘권 폐지, 민주당 검찰개혁 검수완박 이런 걸로 부딪힐 거라면은 중대선거 문제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청와대하고 의도적으로 좀 각을 세우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뒤에서도 얘기했겠지만은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다음 주에 지방 가는데 한번 찾아볼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많은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그러니까 일정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시기 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보수 결집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패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그것도 지금 다음 주 일정도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인수위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렵게 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양쪽을 다 인터뷰를 해보면 서로 다 지방선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런다라는 생각들을 양쪽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하나 좀 더 풀어가 보죠. 민주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강대강 대치 예고인데요. 어제 박홍근 신인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이제 3선을 했고요. 그 교황 선출 방식, 뭐 콘클라베 방식으로 했는데 3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죠. 박광원 의원을 제치고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낙연계 박광원, 이재명계 박홍근 두 사람이 제일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았고 정말 누가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팽팽했는데 결국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분명하게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견 발표에서 정치 보복 저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지키겠다. 그리고 수사권 분리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박광원 의원이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친이낙연계였지만 약간의 또 온건파라고 했다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좀 더 강경파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거, 기초의원을 최소 3명 뽑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당장 대치가 지금 예고된 상황입니다. 여야 구도로 보면 그렇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도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계의 부상이죠. 원래 박홍근 의원은 뭐 굳이 따지자면 박원순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후에 중진들 중에서 삼선 중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아마 지난해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지지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원내를 일종의 이제 리더십을 가져가갔잖아요. 그러면은 당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8월에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쌍두마차로가 이재명, 박홍근 이 두 체제로 이제 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는 거고.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친문계로 통하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인 거고, 예. 원내대표는 친이재명계로 통하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된 거고, 이런 상황, 이런 구도 속에서 8월 전당대회가 주목이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당내 이제 역학구도 변화인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당이었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성은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고문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죠. 당내 그리고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당에서 주로 활동한 건 아니고 어쨌든 지방 행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그리고 64년생 뭐 학번으로는 82학번 정도 됩니다. 예, 젊어요. 그러니까 당내 86들하고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견제가 세게 들어갈 거다. 그거를 이제 당내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세대 교체 징검다리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이게 69년생이에요. 88학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대역 권한 대행을 했어요. 92년.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 그리고 93년에 한총련 출범했거든요. 네. 운동권 거의 끝물 세대. 그러네요. 근데 이제 70년대생들이 이제 뭐 오고 있거든요. 많이 와 있거든요. 그들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론을 막 이제 불거질 때 어떻게 롤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주목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민주당 상황, 어제 원내대표 선출 돌아봤고,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죠. 박근혜의 사저 정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를 2번 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또 대구에 도착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죠? 일단은 병원에서는 굉장히 짧았어요. 의료진한테 감사한다. 그리고 현충원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대회 부모님한테 참배하고 달성공 사저로 갔는데 여기에서는 지지자들 많이 모여 있었고요. 한 5천 명 모였다면서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1988년 다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준 분들이 여러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제 그 발표 장면을 잠깐 좀 직접 보고 들어볼까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 한 8분 정도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고향 이야기, 뭐 추억 이야기, 감사 이야기 이런 거였는데 지금 들려드린 딱 저 대목. 예. 좋은 인재를 뭐 발굴이라고 했나요? 예. 해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요 부분이 이 귀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다한 일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 정치는 안 하지만은 정치인들 후원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박계의 약간 부활 성격을 예고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그 민심이 좀 이 박근혜 지지세가 강한 예를 들면 대구시장, 대구 이런 데서는 또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출마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를테면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한 김진태 의원도 강성 친박으로 분류가 네.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잠깐 인터뷰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연결해서 요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 어떤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윤 대통령은 긴급 NSC 전체 회의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어제 쏜 게 바로 이 ICBM입니다. 아니 뭐 올 들어서만 해도 미사일로 수정되는 발사체 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유독 이것에만 주목하는가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본토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ICBM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면 바로 미국 본토로 핵을 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북한한테 ICBM 개발 중단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4년 4개월 만에 중단하겠다라는 약속을 깬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지금일까요?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준영 교수 연결을 해보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도 그게 미사일이다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열린 우리 NSC 회의에서는 이게 ICBM이다라고 먼저 단정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CBM이 의심되는 게 지금 4차례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2차례는 거리가 300이고 고도가 600이라서 사실 짧았고요. 세 번째는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정도로 거리가 1080이고요. 네. 고도가 6200입니다. 이 정도면 뭐 ICBM이고 그것도 뭐 북한이 밝혔습니다만 지금까지 쏜 적이 없고 보여주기만 했던 소위 말하는 괴물 ICBM이라고 얘기하는 화성 17을 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90도 거의 90도의 고각으로 쐈는데 그게 6,2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거리로서는 1,080km를 떨어진 곳까지 갔다. 이거를 네. 정상 각도, 즉 35도에서 40도 각도로 쏜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게 최대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뭐 세계에서 못 갈 곳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세계로 못 갈 네. 곳이 없을 정도다. 네. 그러니까 ICBM 중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화성 17형으로 뭐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아예 조선중앙통신이 아예 화성 17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거는 뭐 가능성 그래서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실한 사실 중간 단계를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위성이라고 얘기할까, 네. 애매하게 쏠까, 네. 중간에 그냥 SLBM을 쏠까, 소위 말하는 미국 쪽에서 이거 이제 핑크 라인을 건드린 다음에 아마 더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아예 바로 분명하게 미국 측 시각에서 보면 이제 레드라인을 밟은 거죠. 지나친 겁니다. 핑크라인 정도를 밟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바로 레드라인으로 갔다 그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랬는가? 분명히 4년 4개월 전에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했잖아요. 이제 이런 ICBM 안 하겠다 선언해놓고 이걸 왜 깼는가? 그것도 핑크라인 밟지 않고 바로 레드라인으로 갔는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게 합의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약속으로 본 거고요. 싱가포르 회담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하고 약속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선제적 조치로 약속을 했다고 했고 미국의 반대 거부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선의로 이게 어느 자리에서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먼저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했고 미국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자기 플랜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초에 파기를 검토하라고 했었죠. 그때 근데 파기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속도가 좀 빨라진 거는 저도 약간 생각보다는 페이스가 좀 빠릅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것은 북한이 예고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